오늘 제가 할 얘기는 세실과 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주제 자체는 저는 야생동물과의 공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야생이라는 것을 다양한 측면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자가 워낙 상징성이 강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이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깟 어떤 취미 활동에서 저렇게 밀림의 왕을 죽일 수 있나 하는 그 불인치가 사람을 좀 분노케 하는 거죠. 죄송한데 이걸 너무 바람에 직방으로 안 옮길 수 있을까요? 추워지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 주제는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야생동물 진정한 타자와의 공존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인도네시아 저도 이쪽에 국립공원이죠. 도능 하이엔 국립공원이라는 데서 영장일을 했었는데 지금보다 한창 젊었을 때 시절입니다. 그 정글 안에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야생을 말할 때는 야생 동물만을 절대로 보면 야생 동물은 서식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서식지가 어떻게 보면 먼저 보존되어야 당연히 야생 동물이 살 수 있잖아요. 일단 그런 거에 대한 감을 더 키우자는 의미에서 가장 정글스러워 보이는 장면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제가 찾고자 하는 동물은 무엇이었냐 하면 어떤 그 영장류였는데 이런 그 몇 가지 단서를 나뭇잎의 흔들림이라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든가 이런 단서를 가지고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야생동물이죠. 그만큼 사실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존재.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필드에서 이런 경험이 생기다 보면 기술이 좋아지고 그때부터 야생동물이 숨어있던 것도 이제 포착하는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과 같이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여러분 포착되셨나요? 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좀 애매한 사진 제가 일부러 골라왔어요. 근데 보시면 저 중간에 여기 세 마리가 앉아 있어요. 이게 좀 실루엣이라서 아마 나중에 조명이만 켜면 더 잘 보일 텐데 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야생동물과 기가 막히게 운이 좋으면 이 정도로 만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야생동물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많이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일수록 이 정도로 보이는 것도 진짜 운이 좋은 날인 것이고 자기가 관찰의 실력이 발달했을 때 이 정도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동물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분명히 드러날 텐데 어떻죠? 저를 보자마자 아 이제 너냐 나는 간다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뭐 아예 궁금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머물 이유는 없어요. 근데 영장류는 사실 좀 머무는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궁금증이 있거든요, 우리처럼.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죽기도 한다고요. 뭔지 한번 봤다가 딱 막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도망가는 긴팔 원숭이 모습이 제가 연구했던 바로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했던 애를 한 2, 3m 앞에서 나중에 이제 안 도망가게 만든 다음에 물론 때려서 그런 건 아니고 잘 쫓아다녀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훈련을 시킨 거죠. 이게 현재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단점이 없진 않습니다. 저는 안 위험한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오지만 사냥꾼 앞에 이렇게 왔다가 바로 그날을 가겠죠.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바로 이 숲의 사진인데 여기에 A, B, C, D 어쩌고 돼 있는 게 이제 긴팔 원숭이 그룹이에요. 각 그룹을 이루고 영역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길이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다르죠 여기가 마치 좀 골프장 잔디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차밭이고 여기에 민가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점이에요. 어디까지 나와있지 긴팔 원숭이 완전 경계까지 다 나와있죠. 사실 숲이 그 마지막 경계까지도 긴팔 원숭이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운이 좋으면 집에서도 보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그 인간의 영역과 동물의 영역이 완전 바짝 맞닿아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점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원래 자연에서 당연히 이종 간의 만남이 있죠, 그렇죠? 마치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건 아마존 거대 수달과 이제 케이만 악어의 만남인데 여기서 꼭 악어가 이기지 않습니다. 거대 수달이 이기는 말이었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원래 자연에서는 만남이 이루어져도 서식지 안에서 두 개체가 만나는 거예요. 또는 여러 개체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인간은 자기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건 없어요. 자연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어떤 우점하는 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숲에서. 되게 많은 종이, 그 개체수가 많아서 굉장히 성공한 종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간처럼 다 몰아내고, 자기 세상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되게 이상한 반응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지구 자연적 역사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하고 동물이 만났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동물끼리 만나서 서로 포식하고 피식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합니다만 동물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의 허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물과 이렇게 만나면 사실은 동물과 인간이, 게다가 좀 큰 동물과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상하게 봅니다. 저건 뭐지? 실제로 만남이 있을 때 그 동물하고 서로 그거가 소통될 때가 재밌어요. 둘 다 저건 뭐지 하고 있는 게 딱 느껴져요.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통의 만남은 그래서 그런 약간 평등한 관계, 대칭적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야생동물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현대 사회에 와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모던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지구에 점점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도시화가 되면서 동물에 대한 이미지나 정체성이나 부여하는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존 버거라는 철학자는 특히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동물을 소비하는 또 인식하는 방식이 동물을 축소시킨다, 리덕션 오브 애니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은 이제 잘 알려진 그 베아트리체 포터의 고슴도치 캐릭터의 사진인데, 가족 또는 구경거리로서, 패밀리 또는 스펙터클러스 축소화시켰다. 그래서 동물을 그 물리적 또는 문화적 주변부화 또는 외소화시킨 존재로 지금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동물을 그만큼 별거 아닌 걸로 약간 추락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디즈니 캐릭터도 그렇고 점점 더 그냥 마치 그냥 캐릭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귀여우면 인기 많고 안 귀여우면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또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뭐 10가지 중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소비가 되고 있는 거로 마치고. 그리고 마스코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자국에서 멸종한 동물 올림픽 마스코트를 찾아본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아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2번이나 한 유일한 나라. 더 황당한 건 그것을 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보다 더 황당한 건 알려줘도 굉장히 당당해요.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들은요, 자국에서 존재하는 동물을 썼거나 가축을 썼거나 상상의 동물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버젓이 다 죽여놓고서 그걸로 해야 동물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 호랑이가 남아있어요. 어디 남아있냐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대에 남아있습니다. 아무로 호랑이. 유전자 분석해보니까 똑같아요. 한국 호랑이. 그래서 사실 그게 한국 호랑이이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국이 없을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경주 대덕산에서 마지막으로 죽었어요. 그것도 이제 일본 학자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나라 꽃이 상징이 무궁화인데 국내에 한 송이도 없다면 괜찮으세요, 정말? 그렇게 상징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까 전에 어떤 축소시켰다고 했는데 축소 정도가 아니라 폐기, 소멸시킨 거라는 같은 거죠. 거의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물을 생각하는 방식, 인식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동물 만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문화적인 것에서도 출발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위험한 동물인데 호랑이 있으면 좋겠지만 상징을 하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있어요? 있잖아요. 그 세상에. 바로 여기 인도에 또는 수마트라에. 이 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여기도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원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계국립공원에서도 여러 가지 뭐 주민과의 갈등도 문제도 있고 인도도 다 있어요. 여기 보면 구경 났잖아요. 이 사진에 보면 맨날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아버님이 밤 산책하고 안 돌아오셨으면 라는 것이 아주 합리적 가설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떤 데 실제로 봤고. 근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거 일어났다고 칩시다. 뭐 9.11 정도가 아니라 공수부대 투입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거 국가에서 안 했고 처리 안 했다고, 아니 미리 방지 안 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죠. 모든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같았으면 지구상에 호랑이 단 한 마리로 남아있겠습니까? 지구상에 그래도 한계국립공원에 여태까지 그 팔마가 죽이고 전에 셋이 있었다는 사실, 아무리 아까 뭐 5천만 원을 내고 어쩌고 하더라도 인도에 남아있다는 사실, 수마트라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가슴 한 곳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존 조건의 일부로서. 인도 두 번째 도시라고 한 뭄바이의 시내에 실제로 목표범이 2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게 언론화됐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옆에 국립공원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애들이 새 나가는데 사실 저렇게 뭐 이 정도로 막 아무렇게나 보진 않습니다. 사실은 카메라 트랩을 설치해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하고 공존하고 이것은 뭐 공존이 평화로운 뭐 서로 악수하고 있는 공존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기 질문지 주신 것 중에 야생동물과 공존이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분이 많으세요.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죠. 우리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점점 공존의 조건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렇지, 점점 공존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공존을 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공존하고 있고 뭄바이가 좋은 예입니다. 인도의 또 서부로 가보시죠. 뭄바이에서 좀 더 올라가면 있는 구자라주에 있는 기르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시아의 유일한 사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실리는 아프리카 사자고 다들 사자는 아프리카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도 전역에 원래 있었고 중동에 다 있었습니다. 이라크, 뭐 시리아에 다 있었고 근데 이제 남아있는 곳이 인도의 기르 지방이라고 있는 곳밖에 없고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축을 저렇게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도 아까 그 황제 국립공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처럼 거기에도 쫓겨난 말가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들이 불쌍하게 쫓겨났지만 현재 이 기르 국립공원도 주변에 이런 가축에 잡아먹히는 사건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렵사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도시로 와볼까요? 런던에 지금 여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물론 이거는 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ATM기 앞에 줄을 섰네요 제가. 근데 저도 뭐 런던에서 좀 있어봤는데 밤에 시끄러워서 나가보면 여우예요. 그냥 게다가 머리가 좋으니까 쓰레기통을 보통 잘 뒤지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막 온갖 방류를 해도 다 없애고 그래서 막 딱 못 맞춥니다. 여우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집으로 돌아와서 어린 아이의 손가락을 물어간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때 상당히 언론화 됐고 사실 뭐 찬반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여우 박멸단이 막 출동해서 막 죽이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사회들이 각각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도심 개코 원숭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개코 원숭이들은 350년 동안 케이프타운에서 같이 살았고 신합니다. 그리고 쇼핑하면 막 와서 그냥 막 뺏어가요. 저는 최근에 태국에 갔다 왔는데 제가 제 처랑 가다가 2마리의 마카코 원숭이가 한 마리가 달려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식축구 태클을 했어요. 제 처한테. 그래서 제가 걔를 차려고 발로 차고 그래서 처는 넘어지고 막 엉덩이에 피멍 물었어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그걸 제가 직접 겪어서 이제는 무서움을 아는데 뭐 이 여자는 아마 저녁이 돼서 아마 차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남아공 특히 월드컵 이럴 때도 큰 문제가 돼서 근데 어쨌든 얘네들도 죽이는 해법도 써보긴 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없어서 여전히 일단 살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금호동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헬로 뮤지엄이라고 하는 어린이 미술관인데 CCTV에 족제비가 잡혀있고 근데 하필은 여기 여직원밖에 없는 거예요. 직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전 여직원이라도 상관없어야 되는데 동물이 워낙 무서워하니까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그래서 굉장히 기겁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연락했어요.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 마리. 족제비는 근데 원래 혼자 사냥해요. 저렇게 여러 마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이제 청소년들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금호동 신금호동하고 금호역 사이에 있는 곳인데 의외로 족제비가 도심이 굉장히 많아요. 쥐를 먹으니까. 그래서 많이 있고 이 당황한 나머지 얘들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세스코를 불렀어요. 그래서 세스코가 뭐냐면 끈끈이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한 바람에 제가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 관장님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울면서 굉장히 후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그 밑에 요 방 있죠. 여기를 족제비 방이라고 부르면서 걔네들이 왔다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직 다녀왔던 소식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그 박물관이 재밌는 게 미술관이 생태 관련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마인드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가지고 막 다 박멸하자고 하지 않았지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했지만 실제 야생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다는 거죠. 아까 원숭이나 이런 것도 훨씬 작은데 족제비한테 쫄아가지고. 자, 근데 우리가 그런 동물만 볼 게 아닙니다.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아주 호랑이라든가 표범 또는 그래도 좀 족제비만 하더라도 익zo틱하죠. 근데 비둘기도 야생동물이에요. 물론 야생이 와일드 말고 영어에 페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는 가축화됐던 게 다시 야생으로 돌아왔을 경우에 야생 고양이 같은 것도 페럴 캣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이런 피전도 페럴 피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야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대표적인 야생동물 왜 대표적이냐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우리하고 정말 제대로 공존하고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퀴벌레 주인은 우리가 허락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그래도 엄청 허락한 거예요. 낮에 나. 바퀴벌레 주인 나타나면 죽이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우리가 어떻게 보? 우리 오바이트를 청소해주는 얘네들. 보면 우리가 기겁을, 근데 제가 강연 때마다 이 말 하는데, 비둘기 보고 비명을 지르는 그 사건은 10년 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한 적어도 15년 전. 이것도 생태적으로 우리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예요.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어떤 야생동물에 대한 거부감이. 근데 뭐 더럽다고 하시면, 더러운 도시가 더러워서 비둘기가 더러운 거예요. 비둘기가 원래 더러운 거예요. 이건 신천에 있었던 사건인데 조류 기피제를 사용하고 조류가 오지 못하더라고요. 왜냐? 집비둘기가 나쁜 애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야생동물 보호 법률에 따라서 기피제를 설치하고 비둘기 야생동물이 아니라니까. 근데 얼마나 이것들이 왜곡이 됐냐면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보다 못 오게 했답니다. 이런 식의 그런 그 법이라는 것도 이걸 소통하는 방식도 우리가 야생동물을 얼마나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는 비둘기가 사실 모네랑 피카소의 그림 구별한다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모든 비둘기가 한다는 건 아니고 와트나베 연구에서 훈련을 한 비둘기인데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모네는 인상파로 피카소 입체파에서 브라크라와 또 세잔느의 그림까지 연상해서 구별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정도 하십니까? 또 이어서 만고와 샹갈까지 구별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있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알려드린 이유는 비둘기도 똑똑하구나를 당연히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야생동물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수만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저열한 관점 중에 하나가 트로피 사냥입니다. 그거를 머리를 잘라서 걸면 멋있다, 터프하다, 내가 꼬시고 싶은 여자한테 내가 세 보인다. 이런 식의 어떤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터페이스, 왜 인터페이스냐? 이 그림 보시면 이 강이 있는데 이 강의 왼쪽에 사람이 살고 있죠. 오른쪽에 동물도 있고. 근데 여기는 좀 여기 이 코끼리 넘어왔네요. 그렇죠? 좀 약간 가축들도 있고 동물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인간은 희한하게 자기 세계로 만들어놔야 되는 존재처럼 됐어요. 원래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점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인터페이스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시라는 것과 인공적인 환경과 자연적인 환경. 그 인터페이스를 상호 추가적으로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좀 넘어갈 수 있고 동물도 좀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둘이 각 세계를 인정을 해줘야지만 야생화의 공존이 가능을 하고 그러려면 다양하게 법적인 장치, 사회적인 장치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식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인터페이스의 사례. 우리는 설사 우리가 나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우리 문명의 각각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지 않는 이상 그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여기 나온 이 죽은 모든 새들은 다 유리창이나 이런 데 충돌해서 죽은 새들입니다. 왜냐?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의 생태적, 생동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원래 새들은, 생각해보세요. 날아다니는 동물은 브레이크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새들은 앞만 보지 않아요. 육체를 봐야 돼요. 이쪽에서 어디서 갑자기 사냥감이나 사냥하는 그 포식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앞만 보지 않아요. 게다가 유리 너머를 통과해서 보니까 갑자기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실 아무런 악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건물 하나 잘못 지어놔서 사실 동물하고 야생동물하고 공존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1년에 많게는 10억 마리가 죽었어요. 그거는 비교를 하면 이거 엑선 발대지 원유 유출 사건은 환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사망한 그 개체 수나 바이오매스를 보면 300번 유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죽는 거예요. 건물에 충돌해서 죽는 거예요. 저는 제 사무실 이화여대에 있는데 이화여대 가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ECC라고 굉장히 유리가 많은 게 있어요. 거기를 많이 부딪혀 죽습니다. 저희가 전시회에서 총장님까지 불러서 막 사인도 받고 했는데 고쳐진 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예쁘게 생긴 청솔새는 유리 충돌 때문에 아예 개체군이 감소 추세로 접어드는 유난히 취약한 종이거든요. 지상에 3m 정도 높이 2m 제곱 이런 데가 가장 취약해요. 그래서 가끔 유리창 이런 게 보입니다. 새가 갑자기 날다가 갑자기 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배양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 가끔 가다 어디 보면은 뇌 실루엣 같은 거 붙여놓은 스티커 보셨죠? 고속도로에 있는데 가끔 있는데 그거가 유리 충돌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다만 그거는 효과적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효율이 낮은 방법이고 마이크로 기술을 이용한 나노 기술을 이용한 게 많이 좀 나왔고
서양에서는 그런 걸 많이 씁니다. 점이 아주 조밀하게 박힌 걸 여기에 많이 붙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거의 도입도 안 한다고 그런 걸 하려면 이걸까지 해야 된다고 아쉽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제가 보여드리는 아까 전에 감을 중간에 두고 한 인터페이스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문명의 되게 다양한 측면을 보셔야 합니다. 자, 도식 녹지. 도식 녹지도 당연히 있지만, 왜냐면 아까 도식 녹지는 되게 독특한 위치가 있죠. 우리 도심 안에 있는데 녹지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적용한 동물들이 살고 있고, 그렇다면 그게 서식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식지로서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해야 돼요. 이 다음이나 구글 지도에서 지도를 보면 이 녹색으로 표시된 이런 공원들, 그러면 어떤다? 한번 저기 한번 시로 가볼까? 라고 하면 녹색이 아닙니다. 우리가 녹색이라고 그런데 가면 파포장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어렵사리 녹색으로 이 공간들은요, 도심 개발에서 진짜 기적적으로 녹지가 남아있게끔 허용이 된 공간이에요. 거기를 다 포장을 합니다. 왜? 물어보면은 뭐 걷기 편해야 되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마치 자연은 가만 놔두면 무슨 자기 앞가림 못하는 어린애 취급을 하더라고요. 자연이. 거기도 어느 정도는 다 알아서 자연이란 게 토양도 단단해지고 하는 건데, 게다가 이제 이런 녹지가 없을 뿐 안에 이게 있잖아요. 보기 싫은 추한 농독장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 헬스장 주인들은 나와서 시위를 안 하죠? 저거는 헬스장에서 해야 돼요. 어렵게 마련한 녹지 공간이 서식지로서의 인터페이스는 없고 저런 걸로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 있는 조경은요, 거기는 자연은 조경이, 우리나라는요, 여기 조경학과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경이 우리나라를 잡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자연을 조경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조경은 영어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예요. 경관을 조각하는, 게다가 우리나라 자생종 이런 것을 하나도 심지를 않고 다 인공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벌레가 안고 있는지를 다 연구해서 육종한 종들만 다 재배해서 저기다 꼽아줍니다. 게다가 이렇게 다듬어놔요. 자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 뭐가 좀 있네. 거의 없는 거라 같아요. 거의 없는 거. 특히 맨날 저들이 심는 회양목, 비비추, 맹문동, 누구의 먹이도 될 수 없는 식물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다 해서 아파트에다 그런 거 심으면 그래야 뭐 목이 없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야생동물 그나마 살면 또 뭐가 있죠? 이런 게 또 있어요. 소위 지지직이라고 부르는데, 가면은 이제 곤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원을 거닐면서 하는 경험이 지지직 한 마리, 지지직 세 마리. 생명에 대한, 아니 야생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감이 생기겠습니까? 살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감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늬만 공존을 예를 들어볼게요. 안양천에 저는 구로구 사는데, 이거는 안양구청 소속 안양천변의 실개천, 이름도 실개천 생태고, 어딜 봐서 생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겨울에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되게 희한한 게, 도심에서 드문 동호종 양소리가 굉장히 다소 번식해요. 두꺼비도 나오고 심지어 맹꽁이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거기 뭐냐면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저희 지도하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맹꽁이 많이 나오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보여주세요. 여기에 제일 많이 있다. 왜 저기에 제일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저 하수구가 가장 물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있는 물은 다 성계천처럼 수돗물을 틀어놓은 거예요. 49가. 자연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수돗물 잠궈버리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다 어린애들이니까 이 사람은 안 어렸지만 다 중학생이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베이스라인 시프팅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젊었을 때 처음 보는 세상이 자기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제가 봤을 때 많이 망가져 있는데 세상 원래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계속 움직인다는 어떤 신드롬인데, 얘네들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약간 여기에 많이 살아요. 저 같은 막 야 이게 서식지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건데, 하수구에서 있는 거 서식지로 보니까. 근데 애들이 그것도 저는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애들이 뭐 큰 문제의식이 없고 약간 문제의식이 있는데, 게다가 여기 이제 수돗물 잠가놔서 없고, 게다가 여기 식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뭐 사람들 맨날 다니는 곳이고, 제가 여기 게다가 제일 많았던 연못인데 여기 이렇게 지푸하게 덮어버렸더라고요. 안에를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양구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라고
했더니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풀과 하층 식상을 바짝 자르지 말라고 요청했더니 그걸 난색을 그게 실개천 생태공원에 살아요. 제가 생태공원이라고 여러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휴 목사님 생태라는 말이 너무 긴장치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순진한 어린애 취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안양 천변의 그 천변 공원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이 실개천 생태공원 제가 봤을 때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하천이라고 하는 자연 요소 옆에 공원이 거기 거의 1%도 안 되는 면적이 주어진 게 실개천 생태공원인데 거기에 잔디를 바짝 깎지 말아달라는 거에는 난색을 표한 거예요. 그 균형점이 어느 정도로 치우쳐져 있는 걸 아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짝 그 뭐냐면 제가 한 30cm 남겨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다 말고 그 천 옆에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민원을 걸어서 이거 당신 이거 바짝 안 자르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민원 거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체?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있고 되게 희한한 인터페이스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반려동물을 기른 사람들이 그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내 개가 나가는데 털이 엉킨대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생명을 사랑한다고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그 생태 관광에도 되게 다양한 디멘션이 있어서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죠. 동물과의 공존이 관찰이라는 행위로서 연결이 돼도 결국은 조려는 자와 꺼리는 자의 사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세시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셨잖아요. 포토제닉하게 가만히 남아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 두세 개의 만남도 역시 섬세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어떤 식의 인터페이스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알려드릴게요. 가령 조류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사실은 부정적 영향이 많이 발견돼요. 88%. 한 개만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냥 관찰하기, 개 산책시키기, 조깅, 자전거 모두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건 정도는 굉장히 틀리죠. 내가 가서 불도저로 그냥 막 긁은 거랑 걸어다니면서 본 거랑 둘 다 부정적 영향이라도 막 90대 1의 차이입니다. 어쨌건 하지만 인간이 서식지에 들어가서 동물을 관찰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 자체로 동물한테는 약간의 스트레스는 줘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있느냐? 좀 이따 얘기할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생리학적 반응, 가령 체온 변화, 맥박수 변화 이런 것도 참 또라이 같은 과학자들 많아요. 맥박수까지 잽니다. 그 인간이 관찰하고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걸 재고 이 귀여운 새는 툭한 새끼입니다. 아직 제가 실제로 코스타리카에서 보는데 나가기 전에 공지에서 나가기 전에 보는 거고 행동학적 반응, 그다음에 개체군의 그 서식지 이동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경우, 번식학 정리 또 알을 좀 안 낳는 경우가 이소하는 새끼는 뭐냐면 아까 공지에서 나가는 새끼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숨겨진 탐방로의 관찰대 부분 물새들은 관람객이 아무리 소리를 내도 15분 동안 분포 변화를 익히고 나중에는 원상복귀 되었다. 마치 이런 대체. 그래서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해갖고 인간하고 동물이 관찰하는 것도 너무 관음증적인 관찰이 많이 되겠죠. 사실 그렇게 아까 제가 좀 비판한 그 생태 관광 사례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고 했는데 그런 관찰식의 공존이 잘만 하면 인간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연구된 바도 많고 이런 식으로 탐방로라든가 이런 걸 잘하면 그리고 탐방로로 노출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영역 전체는 또 보호를 하고 대신에 이런 식의 정책이 만약 입안이 된다고 하면 공존할 수 있고 확실히 우리가 이 동물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굳이 죽이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출된 탐방로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생태 관광이라도 좀 더 생태적으로 하는 인증 시스템도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생태 관광만 하더라도 사실은 또 동물을 좋은 모델이니까 사실은 그 트로피 사냥도 사실은 왜 좋은 모델인 측면이냐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굳이 장점 하나 들자면 아까 서식지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한개 국립공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잘 국립공원 같은 데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연이 살 때가 있고 우리가 살 때도 있고 나눠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면 뭐 그 밖에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물은요 번식하는 것도 그냥 그 생물의 생의 기본 조건입니다. 절대로 한 개체의 삶을 보는 거 만약 그냥 한 고리 우리가 한 마리 될 거지 여기에 그
우리 안에 놔두면 살아있잖아요. 엄연히 살아있잖아요. 그렇지만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아무런 유전자를 이어나갈 수 없고 아무런 번식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보면 동물 개체로 보면 살아있지. 그래서 동물은 그것이 생식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것까지 보존이 안 되는 보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막았다고 해서 그래서 기일 국립공원 아까 아시아 사조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결국에 해놔도 결국은 번식하다 보면 생기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취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교 졸업을 하면 갈 데가 없는 게 너무 문제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계속 재생산을 해야 되는 게 그 생명의 기본 속성인데 재생산의 영역이 막혀 있는 겁니다. 국립공원이라는 그 시스템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상호 투과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식트로피 헌팅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은 사실은 밖으로 꺼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체를 밖으로. 죽여서 그렇지. 자기한테 죽여서 그렇죠. 사실은 그 문명이 그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사냥을 하든 그 정부가 규제를 하든 아니면 자기가 사고를 당하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식의 생태 관광이든 트로피 헌팅으로만 관점만 보면 안 돼요. 다른 관점으로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태적 관점을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야생동물은 생태적으로 함축된 존재라는 점을 들었어요. 우리가 사자와 호랑이 같은 그런 동물들, 이렇게 위험한 동물들 굳이 왜 살려야 합니까? 지금 다시 좀 틀어주시겠어요? 약간 넣어지는 거. 죄송해요. 제가 막 그랬겠죠. 마음대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야생동물, 특히 위험한 동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무시해왔어요. 그건 생태학계조차. 왜 그랬냐면 그 중요성을 파악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연구 굉장히 많이 나고 보니까 생태는 대부분 다 위에서 아래로 다 작동하는 체계인 줄 알았어요. 밑에서 아래. 무슨 얘기냐면 밑에 많은 먹이 동물이 있으면 그걸 잡아먹는 애들이 그 위, 그걸 또 잡아먹는 애들이 위. 그 순서는 밑에서 위로 관장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생태다. 물론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연구를 해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관장하는 게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좋은 사례예요. 이거는 지금 북부 한대수림이에요. 캐나다라든지 러시아에 있는 한대수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말코사슴이라는 늑대가 살고 지금 이거는 사냥 성공 직전의 전멸입니다. 불쌍할지 모르겠지만 자연의 섭리겠죠. 자, 이런 북부 한대수림은 지구 육지 면적 10%를 차지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육상 서식지 중에는 탄소 저장력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탄소는 죽은 식물 저주로 토양에 저장이 되는데 추운 기온으로 인해서 미생물 분해 속도가 늦습니다. 좀 얼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를 격리시켜놓는 거예요. 대기로. 거기에 식물들이 죽음으로써. 그래서 캐나다의 경우는 이 북부 한대수림이 탄소 배출을 1년간 흡수하면 캐나다 전체가 배출한 양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쌤쌤이 됩니다. 북부 한대수림만 잘 남겨놔도 캐나다는 그냥 아주 이렇게 러프하게 계산하면 탄소 배출 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보니까 늑대가 말코사슴을 사냥함으로써 개체군 조절을 하는 거예요. 늑대가 말코사슴을 죽임으로써 말코사슴이 마음대로 막 못 뜯어먹는 겁니다, 식물을. 그러다 보니까 토양에 식물을 많이 남겨놓는 거예요. 그 토양에 식물이 있음으로써 죽기도 하고 탄소를 고정하고 질소를 고정하고 토양을 고정함으로써 탄소 저장력을 향상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서식지에서의 탄소 저장 능력을 오히려 늑대가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한두 마리가 킬로미터 제곱당 늘어나도 단위 면적당 탄소 저장력이 10에서 20%나 25%는 감소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요즘 같은 파리 기후, 여러분이 비싼 돈 들여서 프리우스 사는 것도 훨씬 나은 거예요, 사실. 그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거. 그것도 그런 식의 또 좋은 사례가 바로 이런 해달의 기업 대생인데 생각보다 터프한 존재입니다. 왜냐면 이런 성게를 잘 잡아먹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해달은 성게를 잡아먹는데 사실 성게는 이 밑에 있는 해초 미역 같은 걸 먹습니다. 미역을 먹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이게 미역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근데 해달이 먹어주니까 얘네들이 개체군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아까 늑대처럼. 그래서 해달이 충분히 먹어주기만 하면 밑에 바다 숲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은 근데 자기가 자원봉사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생태적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 해달이 있는 좌측 사진으로 해달이 없는 우측 사진. 동물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알려진 바가 뭐 이런 건데 아직 모르는 바 투성입니다. 투성.
그럼 동물이라는 것은 아까 트로피 사냥, 아니면 어떤 타자로서의 어떤 자격도 있고, 생태 관광적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태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하는 야생동물이라는 것도 야생동물과 공존의 이런 논의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론 굉장히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논의가 빠져 있습니다. 빠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없죠. 그러니까 야생동물과 그냥 공존해야 되나 마다 하는 그런 굉장히 단순화된 형식의 토론들이 많이 벌어지고, 다행히도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례를 몇 번에 말씀드리고 끝을 맺히려고 합니다. 지금 뭐 리와일딩 유럽이라고 해서 사실 많은 국가에서 특히 최상위 포식자 재도입에 대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범보존 기금이라는 데가 있어서 아까 아무로 호랑이를 한국에 또 재도입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동물 뭐라고 생각해요? 아, 호랑이. 호랑이 재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안 돼, 안 돼. 호랑이, 그래서 그때 돈 필요해서 아마 한화 타이거즈에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고려대학교 안 줬습니다. 하나 상징성, 유일하게 철저하게 이미지만 딱 사용하고 그 동물의 어떤 존재적인 것은 하나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랑이 집어치우고 요즘 표범하는 걸 봐요. 왜냐?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범이라는 말을 표범과 범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줄무늬, 어떤 때 보면 전무늬. 그리고 표범은 영역성이 좀 더 작은 데서 삽니다. 그리고 서로 오버랩을 좀 더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바이에서처럼 좀 인간이랑 좀 잘 사는 편이에요. 표범 허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나와 내 가족을 죽여도 난 찬성합니다. 1번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걸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각자 다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라는 상표 아시죠? 그 아웃도어 상표인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아예 칠레 파타고니아 지역을 사서 거기라 야생을 회복시키는 거대한 공간,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각자 어느 땅이건 간에 자기가 영향력을 좀이라도 발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너무 커다란 야생동물만 얘기합니다. 작은 조그만 야생동물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동물은 뭐가 중요하면 아까 그 공원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만 인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미소서식지가 있어야 돼요. 미소서식지는 뭐냐면 단순화되지 않은 공간이에요. 단순한 그걸 좀 간단하게 얘기해요. 생물 또는 개체 또는 개체군이 필요한 작은 단위의 물리적 생존 공간인데 모든 걸 깔끔하게 해버린 미소서식지 없습니다. 울퉁불퉁한 데가 있고 숨을 곳이 있어요. 가령 이런 것처럼. 이런 것만 있으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깔끔주의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런 공원 내에서 너무 낙엽을 많이 치워요. 그 낙엽을 너무 많이 치움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그 토양이 점점 좀 딱딱해지고 거기에 토양 온도가 달라지고 결국 지렁이 같은 게 못 살고 아무것도 못 삽니다. 마이크로 헤비탓이 미소서식지가 있어줘야지 또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서양식 과학의 에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서양 애들이 도달하지 못한 야생적 사고를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카자와 시니치라는 교수가 대칭성 인류학 또는 야생적 사고를 많이 제창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사상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원래 우리가 인류 자체가 신화에서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이 뭐냐면 원래 웅녀랑 결혼하잖아요, 인간이. 똑같은 그런 겁니다. 다 부족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란 나는 대칭적 관계, 심지어 번식까지 하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서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는지 원래 사고 방식이 야생의 사고고 인간하고 동물이 대칭적 관계에 있다는 게 대칭성 인류학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좋은 예가 바로 이런 트랜스폼 마스크인데 옛날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런 가면 같은 걸 쓰고 다녔는데 이 가면은 열면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동물의 그 곡수리의 얼굴이었지만 사실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서로 치환 가능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잘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종교로서가 아니라 철학으로서 불교적 사상에도 타자성의 영역을 받아들인 것이 있고 그 타자성 영역이라는 것은 그 분별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있습니다. 불교적 사상에. 분별심이라는 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선입견이 있는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가리키는데 그걸 위해서는 타자성의 영역이 존재하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거를 내 인식 또는 이해 바깥에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거부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될 때 진정한 타자. 여기서 진정한 처음이 우리는 옆에 이웃도 있고 무슨 게이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하지만 야생동물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여기서 타자라는 것은 야생동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야생동물과 공존의 얘기를 더 새로운 관점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